애를 먹이네요. 애.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현님, 검찰하고 짝짝꿍이겠지요? 라고. 김태수님, 유동규 사기 행각에 검찰이 놀아난 거죠. 그 다음에 서현님은 검찰하고 짝짝꿍이겠죠. 글쎄, 유동규의 사기 행각에 검찰이 놀아났다기보다요. 검찰은 알고 있을 거예요. 유동규가 지가 지 주머니 챙겼고 지 주머니 챙길 때 윗선을 팔았다까지 알 거예요. 모른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찰들이 수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돈을 전달자, 돈을 가져다 준 사람, 돈을 중간에 돈을 받아서 건네준 사람, 이 사람이 돈을 지가 해먹은 게 아니냐,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느냐를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대체로 보면은 뇌물 사건의 한 절반 정도는요 반드시 배달 사고가 있다고 해요. 액수의 다과는 뭐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뇌물 사건이든 정치자금 사건이든 배달 사고가 있답니다. 따라서 액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달 사고 여부를 꼭 확인한답니다. 왜? 이 배달 사고를 미리 확인 안 해두고 만약에 법정 가서 배달 사고가 확인되면은 공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야, 10억을 줬답니다. 뇌물로 줬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을 또는 장관을 기소를 떡 했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가 다른 사람한테 간 게 확인이 돼 버려. 그러면은 변호인은 뭐라 그러겠어? 보세요, 2억은 딴 데 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억 이게 이 대빵한테 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소 유지 자체가 안 돼요. 예. 대체로 보면은 뇌물이든 정치 자금이든 최종 단계까지 갈 때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간에 그 돈을 배달 사고를 낸 게 확인이 돼 버리면 돈 줬다, 최종 대빵한테, 장관한테, 국회의원한테 돈 전달해 줬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검찰은 맨 처음에 진술을 받아내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배달 사고 여부예요. 배달 사고 여부부터 확인한 다음에 배달 사고가 있으면 미리 다 빼, 미리.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걸 확인 안 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즉 유동규가 헤쳐먹었는데 검찰이 마치 이재명한테 돈이 간 것처럼 기소를 했다면 이거는 검찰이 대놓고 작당지를 친 거예요, 유동규랑. 자, 도지사 할 때 해고됐잖아요. 그렇죠? 해고됐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2월경에 해고가 됐어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팔도광사님, 검사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블링블링 해바님, 다 알면서 유동규 이용하는 것이겠죠. 어차피 윈윈이니까. 아마 그렇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유동규가 이렇게 이상한 짓, 나쁜 짓 하는 이유, 유동규 진술이 바뀐 이유는 검찰의 가족 인질극 때문이더라. 자,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사실 한 1년 가까이 잘 버텼어요. 그럼 1년 가까이
이재명한테 돈 준 적 없고 이거는 뭐 내 사업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는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급격히 바뀌더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사건이 뭐냐? 자, 일단 유동규의 진술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동규는요, 여러 가지 사실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로 시간과 관련해서 앞뒤가 안 맞거나 기억을 못 한다거나 어제 한 진술과 오늘 한 진술이 다른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장소나 주변 정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비교적 또 신빙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소, 주변 정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재혼 배우자 P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레니게이드 타고 갔다더니 이게 뭐냐? 유동규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돈을 줄 때 이게 아마 경기도청 북쪽에 있는 무슨 다산공원 거기서 돈을 줄 때인데 거기 돈을 줄 때 자기가 레니게이드를 타고 갔다. 레니게이드를 운전한 것은 마누라였고 이 마누라 차를 타고 도청 근처 북쪽에 있는 다산공원에 가서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초 진술은 내가 세 번째 돈 줄 때 우리 마누라 차를 타고 같이 가서 돈을 건네주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시 이 돈을 준 장소에 로드뷰, 스트리트뷰 요것까지 제출을 해요. 그런데 지난 14일에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누라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걸어갔어요. 아파트 사이와 사이를 이렇게 슉 해서 갔어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배우자 차를 타고 갔다고 했다가 갑자기 혼자서 갔다. 그것도 걸어서 갔다. 말을 바꿉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재혼 배우자 P씨를 사건에서 좀 빼고 싶은 관여를 연루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죠. 또 있습니다. 이 재혼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의 말이 바뀐 거는요. 또 있어요. 배우자가 운전을 했고 돈을 주러 갔다 이 외에도 돈가방을 처음 딱 보더니 맨 처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가방을 가지고 그 유동규가 집에 갔대. 나무관대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돈을 두 상자에 나눠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 돈 뭉치를 보더니 우리 마누라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라고 묻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돈을 갖다 줄 때 돈가방 들고 나가면서 빨리 갔다 올게 라고 했고 마누라가 빨리 갔다 와. 심지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왔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부인합니다. 남욱한테 돈을 받아서 집에 보관을 했고 두 뭉치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뭉치 돈을 보더니 무슨 돈이야? 정치하는 돈이야. 아니 무슨 정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상세하게 진술을 해놓고서 나중에는 아니 우리 마누라는 돈 본 적이 없어. 돈 뭉치를 본 적 자체가 없어. 라고 말을 바꿔요. 야, 너 지난번에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헷갈렸어.
자, 유독 이 유동규는 자기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옆에 있었다, 봤다 라고 하더니 점점 본 적도 없었어, 나 혼자였어. 누가 보더라도 이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뭐냐? 유동규가 이 재혼 배우자 P씨한테 포르쉐를 사줘요. 포르쉐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유동규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한테 받은 8억 4,700 중에서 지가 쓱싹 한 돈이 1억 4,700이죠. 포르쉐 가격하고 참 비슷하네. 포르쉐에 세금을 냈으면 딱 1억 4,700쯤 됐겠는데? 그리고 포르쉐를 산 시기도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딱 남욱한테 돈 받은 시기예요. 그러면 너 혹시 네 마누라한테 포르쉐 사주려고 돈 받았던 거 아니야? 자, 이런 추궁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아직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동규의 생활비예요. 유동규는 재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전처한테는 매월 양육비로 월 500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12월에 유동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직합니다. 경기도에서 재직할 때 급여는 월 900만 원, 성남도시공사에서 근무할 때 월 500만 원. 뭐 급여 많이 받았네. 그런데 양육비로 보내고 나면 돈이 안 남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했고 무슨 돈으로 포르쉐까지 샀느냐. 게다가 지금 큰딸은 해외 유학을 가 있어요. 그 유학비는 뭘로 감당을 할까요? 자, 이런 추궁, 특히 배우자와 관련된 추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유동규는 심하게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재혼 배우자가 유동규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더군다나 이 재혼 배우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고요. 증거인멸 혐의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전업주부인데요. 별도 수입은 없답니다. 그런데 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재판 도중에도 여러 차례 이 재혼 배우자 P씨가 법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 측에서 좀 집요하게 캐물은 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유동규의 입에서 엄청난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유동규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게 툭 튀어나왔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재혼 배우자와 대질 신문을 한 적도 있다. 검찰이 우리 마누라 불러와가지고 나랑 대질시킨 적도 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 아니 검찰이 니랑 재혼 배우자랑 불러와서 대질을 시켰다고? 야, 검찰 너무하네. 감옥에 넣은 것도 모자라서 그럼 마누라까지 붙잡아가지고 마누라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언젠데 네 재혼 배우자 P씨가 너랑 대질신문한 게 언젠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요. 2022년 10월 초 혹은 10월 중순입니다. 유동규가 석방되기 직전이지. 유동규는 정확히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저기 확인해 본 걸로는 지난해 10월 초에서 중순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유동규가 석방되기 직전, 말을 바꾼 직후,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동규가 말을 바꿨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할 그 무렵. 자, 도대체 몇 번 대질신문했니?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는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뭐 따져 물어요. 설마 너, 니네 부인이 너 저기 가방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대질신문한 거니? 그땐가 그 다음인가? 예, 이쯤 되면은요, 여러 번 대질신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그러자 검찰에서 갑자기 발끈하면서 대질신문이라뇨? 대질신문이 아니고 병행조사입니다. 이 무슨 말이다? 유동규는 검사가 조사했고요. 배우자는 검찰 수사관이 조사했어요. 나란히 앉혀놓고!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검사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질조사가 아니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봐. 이것도 참 폭소가 나올 법한 그런 부분인데 대질조사를 한 거나 뭐 마주 앉아놓고 조사를 한 거나 아니면은 나는 여기 마누라는 저기 요거나 뭐가 다른데, 아니 솔직히 따로 떼놓고 조사하는 게 이게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누라를 내 사건 때문에 검찰청에 잡아왔다는 거,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자, 검찰도 인정을 했습니다. 유동규 마누라 붙잡아 와가지고 유동규랑 나란히 앉혀놓고 조사시켰다. 도대체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자, 그 시기가 이때인 걸로 보입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 사이.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때가 매우 미묘한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 유동규가 석방되기 직전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시기가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유동규는 그 이전부터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표 이외에도 검찰 수사를 받은 거는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요 정도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거의 매일 검찰에 불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 안 한다는 이유로 추가 체포가 된 적도 있어요. 감옥에서 체포가 된 적도 있어. 자,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고 유동규가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해서 선임계 제출했는데 얼마 뒤에 갑자기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는 이 시기하고 배우자 대질 시기하고 되게 겹쳐요. 자, 누가 보더라도 재혼 배우자를 검찰청에 불러서 나란히 앉혀놓고 수사한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타임라인을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명확해집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상대로 가족 인질극을 했구나. 유동규는 이 가족 인질극에 굴복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피고인을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요,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찰은 다양한 별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피고인을 계속 추가로 수사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이 피고인한테 자백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본건 사건에서 네가 우리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네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별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퉁쳐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배우자까지 끌고 오는 거야.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거지요.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일제시대 고등계, 일본 순사나 거의 다름없는 짓이죠. 일본 순사들이 이런 짓을 했죠. 우리 독립투사들 잡아 가둘 때, 또는 우리 독립투사들 변절시킬 때 가장 많이 써먹은 수법이 가족들을 끌고 와서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검찰, 좀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참 그렇죠? 네. 자, 오늘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송이 조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러가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오늘 이 문제가 뭔지를 좀 알고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제가 추가로 오늘 못 해드린 얘기까지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2시 40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 차례 방송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출발 자체가 늦은 것도 있는데 출발하자마자 자꾸 방송이 끊어지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저녁 때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오늘 못다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수님, 최진자님, 김경숙님, 김지한님, 유현진님, 박점덕님, 공성자님, 소성섭님, 후원해 주셨고요. 자, 오늘 김한울님, 그 다음에 토마스 린님, 제대로 싸우자님, 술퍼마켓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건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좀 안타까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내일 저녁에 다시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이고, 또 이러네.